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 현동훈입니다. 오늘 전파진흥협회 실감 콘텐츠 교육 강연에서는 다중관점 기하학과 4차 산업의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인간 3차원 지각 과정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XYZ라는 3차원상의 포인트가 있고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있을 때 XYZ는 왼쪽 눈의 망막에 X left, Y left라는 좌표로 가진 점에 찍히게 됩니다. 오른쪽에는 XR, YR에 찍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왼쪽 망막하고 오른쪽 망막을 봤을 때, 그러니까 왼쪽 눈의 영상, 왼쪽 눈으로 본 영상과 오른쪽 눈으로 본 영상의 이 XYZ라는 이 점은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디스패리티가 바로 인간이 세상을 3차원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식을 들어서 계산을 해보자면 저기 XYZ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이 그림은 우리 머리 정수리 위에서 내려다본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C1, C2가 이렇게 있겠고요. 눈을 카메라로 봤을 때 이 카메라의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XYZ라는 포인트는 이렇게 센터를 지나는 센터와 그 포인트를 연결하는 직선과 이 망막, 이미지 평면, 즉 망막과의 인터섹션에 맺히게 되겠는데요. C1, C2 간의 거리를 B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베이스라인 B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센터에서 망막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 F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왼쪽 망막에 찍힌 그 거리가 X left입니다. 여기서 요 C1을 통과하는 이 직선이 얘를 프린시플 엑시스라고 하는데, 이 직선은 뭐냐면 C1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망막의 수직인 그런 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2 역시 여기에서 프린시플 엑시스에서 떨어진 거리를 XY라고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얘는 정수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기 때문에 X좌표 하나밖에 없고 Y좌표는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포인트에서 Y좌표는 안 보니까 X랑 이 거리 Z가 이제 미지수인데요. 이 큰 삼각형과 닮은 꼴인 이 작은 삼각형, 그리고 이 작은 삼각형과 닮은 꼴인 큰 삼각형을 통해서 두 개의 방정식을 얻습니다. F 나누기 Z, F와 Z의 비율이 X left와 X의 비율이라고 하겠죠. F 나누기 Z가 X left 나누기 X.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닮은 꼴 삼각형의 쌍에서 X right 나누기 B-X가 역시 F 나누기 Z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X left하고 X right는 우리가 이 영상을 관찰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숫자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 대략 눈 사이의 거리입니다. B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 이렇게 재도 되겠고요. F 역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개의 방정식에서 F, XL, XR, B는 알고 있는 숫자이고, 그다음에 X랑 Z 두 개의 미지수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미지수가 있고 두 개의 방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X와 Z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프린시플 엑시스 두 개가 평행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테레오 비전에서는 훨씬 복잡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카메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수도 있고요. 오로지 영상으로부터 이런 모든 정보를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 XYZ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카메라가 있을 때 이 그림에서처럼 이미지 평면들이 전혀 평행하지도 않고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 B라는 이 베이스라인, 카메라 센터와 센터의 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시각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카메라들이 위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이거를 카메라의 포즈라고 하는데 이 두 개의 카메라의 상대적인 포즈를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 ULVL 이 P가 왼쪽 카메라의 이미지에 찍힌 이 점이죠. ULVL은 우리가 영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고 URVR 역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부터 ULVL, URVR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의 센터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레프트 카메라의 센터와 그리고 ULVL을 연결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마찬가지로 라이트 카메라의 센터와 URVR 이 포인트를 연결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함으로써 이 P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을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간 게 이 ULVL이라는 거는 이 레프트 카메라의 좌표거든요. 그러니까 레프트 카메라가 본 좌표이기 때문에 얘를 이 라이트 카메라가 본 좌표와 이 레프트 카메라가 생각하는 좌표는 이제 0 다르게 놓여져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맞추려면은 이제 레프트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라이트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포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개의 직선에 대한 방정식을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구해서 P라는 점의 XYZ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의 수학적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은 3 곱하기 4 행렬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자, 카메라를 생각해보면 카메라는 3차원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얘를 2차원 이미지 평면으로 보내는 그런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차원 오브젝트로 보낸다는 것은 어떠한 카메라의 센터라는 이 점이 있어서 이 센터라는 점과 3차원 오브젝트의 한 점을 연결하는 그 직선과 이 이미지 평면의 교점에다가 그 오브젝트의 포인트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포인터가 지금 사라졌는데 여기 있나요? 자, 요 점이 요 점과 그 다음에 이 센터를 잇는 이 점 있죠? 이 점에다가 이 점을 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 점은 센터와 이 점을 잇는 직선과 이미지 평면을 만나는 요 점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생기는데 얘를 피놀 카메라 모델이라고.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물론 얘는 유클리디안 3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에서 2차원 유클리디안 공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R3에서 R2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일단 행렬로 나타나질 않고요. 소위 말하는 선형사상이 아니어서 Z라는 그 거리로 나눠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선형사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이점은 3 곱하기 4 행렬로 만들 수 있으려면은 얘를 사형 공간이라는 P 3차원 사형 공간에서 2차원 사형 공간으로 가는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하면은 3 곱하기 4 행렬 선형사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점은 이제 컴퓨터 비전을 할 때 무한대라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얘네들이 평행하면은 만나지를 않는다. 하지만 무한대라는 점을 포함을 하면은 이 두 개의 직선은 무한대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P2라고 쓰고 P3라고 쓴 거는 P3에는 3차원 세상인데 무한대에 있는 평면 하나를 더 추가한 것이고 P2라는 것은 유클리드의 2차원 공간에 2차원 평면에 무한대에 있는 그런 직선을 하나 더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2랑 P3에서는 평행한 것들도 다 만나게 돼요. 무한대로서. 그래서 그런 무한대에 있는 점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비전을 더 이론적으로 완전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완전할 뿐 아니라 카메라를 선형사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훨씬 간결하고 그다음 깔끔하게 공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P라는 3 곱하기 4 행렬로 이제 카메라를 주로 생각을 하는데 P를 다음과 같이 K 곱하기 RT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K는 3 곱하기 3 행렬인데 여기는 intrinsic matrix라고 하는데 초점거리나 렌즈 왜곡, 그 다음에 principal axis에서 원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이제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센서가 있으면은 그 센서가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X축의 단위하고 Y축의 단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다. 아니면 심지어는 얘가 직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삐뚤어져 있을 수 있어요. 걔를 스큐라 그러는데 그런 변수 역시 요 이제 내재적인 내재적인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K라는 행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렌즈의 왜곡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R은 3 곱하기 3 직교 행렬인데 그 올사고널 매트릭스인데 R은 카메라의 이 보는 방향이란 정보를 포함하는 게 되고 T는 카메라의 위치를 포함하는 3 곱하기 1 행렬입니다. R은 3 곱하기 3 직교 행렬이고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캘리브레이트 한다는 것은 이 P라는 3 곱하기 4 행렬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추정하는 것이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을 때는 그림을 가지고 설명했을 때는 이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수학적 모델을 잡아서 말씀드리자면 P는 K 곱하기 RT로 분해가지고 카메라 방향 위치뿐만 아니라 이런 내재적인 변수를 계산하는 것이 카메라의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P라는 것을 계산하는 거니까 P는 함수죠. 함수를 계산하려면은 원래 y는 fx에서 f를 계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y를 알고 있고 x를 알고 있으면 y는 fx를 풀어서 f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충분히 많은 월드 포인트 xi를 알고 그다음에 이미지 pxi는 이제 사진을 찍힌 저음에서 좌표를 읽으면 되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i라는 놈을 알고 있고 pxi라는 놈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체커보드를 사진을 찍습니다. 체커보드 사진을 찍으면 여기서 컴퓨터가 좌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좌상단에 있는 이 포인트 있죠. 얘를 이 그림에서는 아마 이쪽 좌상단 여기를 잡은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든지 이 좌상단에 있는 코너를 00으로 잡고 이쪽을 X방향, 이쪽을 Y방향. 이 체커보드를 포함하는 평면이 유클리드한 3 스페이스에서 이 체커보드를 포함하는 평면이 XY 평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Y 평면이고 XY 수직하고 카메라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거기가 이 파지티브 Z 엑시스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월드 좌표계를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체커보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요 거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네모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이 코너 포인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는 점입니다. 이 좌표를 알고 있는 점이고 따라서 이 체커보드의 사진을 찍으면은 이 포인트들의 실제 3차원 세상에서의 좌표 값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에서 요 코너 포인트들의 이제 픽셀의 위치를 다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 PXI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차원 좌표계를 알고 있는 점하고 이미지에서 그 점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그 픽셀 위치를 알아내면서 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 점은 얘가 다 이런 특정한 점들이
한 평면에 있으면 사실 P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Degenerate Configuration이라고 해서 얘가 충분히 많은 그런 점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점들이 한 평면에 위치해 있으면 P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 장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고 체커보드를 움직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움직여가지고 얘 이런 특징점들 여기서 이제 이 XI에 해당하는 점들 있죠. 얘네들이 평면에 있지 않고 또 다른 굉장히 특별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도록 해서 충분히 많은 점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이 오른쪽의 그림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 사실 두 대가 있고요. 보면은 여기 카메라 1하고 2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 서 있는 게 얘가 카메라를 고정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체커보드가 어떻게 움직여서 찍었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은 이런 체커보드를 만들고 이 체커보드를 여러 방향에서 혹은 카메라 고정해서 체커보드를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위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P를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각각의 체커보드가 고정되어 있을 때 각각의 체커보드의 위치에 대한 이 카메라 행렬 P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카메라 좌표를 고정을 하고요. 이 체커보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카메라를 캘리브레이트 하는 이유는 뭐 너무나 당연한데요.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캘리브레이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 스테레오 비전의 경우 이것을 가지고 2차원 영상으로 3차원 영상 재구성을 할 수가 있죠. Reconstruction of World Models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로봇가 세상과 인터랙트 하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 로봇의 손이 이 오브젝트를 잡으려고 할 때 이 오브젝트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크기도 역시 3차원적인 그런 정보가 되겠죠. 그다음에 얘가 손을 얼만큼 벌려서 얼만큼 멀리 뻗어서 잡느냐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그런 3차원적인 정보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옛날에 찍은 사진 같죠. 근데 아직도 이게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사진에 보시면 이 로봇 팔이 이제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카메라를 하나의 체커보드를 움직이면서 캘리브레이트해서 이 두 개의 카메라의 상대적인 그런 정보를 다 계산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에 대한 컴퓨터 비전의 기본적인 것을 특히 3차원 영상, 제가 여기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로 3차원 영상 재구성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3차원 영상 재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강연에 거의 항상 나오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거의 모든 3차원 영상 재구성 기초 강연에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여기 보면은 Building Rome in a Day by Agawan S. 스네블리, 사이먼 등등의 연구자에 의해서 이 로마 콜로시움의 3D 모델을 리컨스트럭트 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인스타 땡땡이라든지 아니면 플릭땡 같이 사진 공유 웹사이트에서 콜로세움을 검색을 해서 콜로세움의 이미지들을 모읍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2100개 정도를 모았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미지상에서 대응점들을 찾습니다. 앞서서는 제가 그 체커보드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상대적인 좌표, 상대적인 자세, 포즈를 알아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사실은 이 카메라 두 개가 찍은 사진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카메라 이런 이미지들에서 각각의 이미지들에서 어느 점에 대응하는지를 계산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카메라 자세를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각뿔들이 있죠. 이 사각뿔이, 가까이 사각뿔이 이 2100개의 사진이 찍힌 그 카메라의 포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각뿔의 센터가, 사각뿔의 꼭지점이 그 카메라의 센터가 되겠고, 사각뿔의 이 밑면, 이 직사각형이 이제 이미지 플레인이 되겠죠. 이미지 평면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대응점을 매칭합니다. 대응점을 매칭하면 그 대응점들의 3차원 좌표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3차원 좌표들을 쫙 계산해서 모아놓은 것이 이 콜로세움의 이 3차원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82만 개의 그런 3차원 좌표를 계산했는데 이것을 만드는데 한 24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논문의 제목이 Building Rome in a Day라 그러는데 굉장히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어떤 프로세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쓰였는지도 자세히 적혀져 있는데 한 24시간 대략 걸린 시간 중에서 제일 많이 시간을 소비한 분야가 두 개의 사진이 있으면은 이 두 개의 사진에 있는 어떤 점이 어떤 점에 대응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전화가 있다 하면은 우리는 이 전화를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요 점이 왼쪽 눈으로 봤을 때도 이 점이고,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그에 해당하는 점이 이 점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두 개의 사진을 찍었을 때, 어느 점, 이 한 영상의 어느 점이 다른 영상의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3차원 영상의 재구성의 주요한 수학적 문제를 보자면은 캘리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고요. 정확한 캘리브레이션이 이제 가장 중요한 스텝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렵고 이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리소스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코리스판던스. 두 개의 영상이 있으면 어느 점이 어느 점에 대응하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학적으로는 재미있는데 사실 꼭 할 필요는 없고요. 왜냐면 그건 이제 보통 어떤 것을 디스플레이를 할 적에 앞서 보신 이 사진도 사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실제 콜로시엄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표면이 있질 않잖아요. 점들의 구름으로 이제 찍혀 있는 건데 이 점들을 적절히 연결해서 이제 면을 만들어서 이런 면을 깨끗하게 매끈하게 실제 면처럼 만드는 작업이 스무드 서피스 리컨스트럭션. 여기에도 역시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재밌는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리스판던스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왼쪽에 있는 요 애기의 사진을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이 점이 있으면 얘가 왼쪽 눈으로 보나 오른쪽 눈으로 보나 얘가 이 점이 왼쪽 눈으로 봤을 때 이 점이 오른쪽 눈으로 봤을 때 이 점에 해당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컴퓨터가 이 사진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렇게 496 곱하기 743 곱하기 3 이 행렬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이 사진의 각각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개의 숫자는 이제 사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각각의 사이즈의 이 위치마다 이제 색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행렬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이 행렬 두 개가 있을 때 이 행렬들의 어떤 점이 어떤 점에 해당하는지를 얘가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틀담 성당의 사진 두 개를 보면은 여기에 매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다 매칭이 잘 되는데 여기 이 보라색 선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여기 회색 선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게 몇 개 보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된 점들을 보면은 다 공통점인데 얘가 이렇게 엣지에 있어요. 엣지라는 것은 이쪽에 색깔이 계속 하얗다가 갑자기 딱 변하는 부분들이 이제 엣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 엣지에서 이 엣지의 어느 점이 이 엣지의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들은 요 비율을 뭐 적당히 봐가지고 대략 요 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이 색깔 정보로만 보면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점을 보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도 그러니까 이 수평 방향으로도 변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도 이게 많이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코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대응점을 매칭을 시킬 때는 이 코너라든지 그런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가진 특징점들을 매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캘리브레이션을 할 적에 체커보드를 쓰는 이유가 그런 코너들이 확실한 코너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사진을 찍었을 때 체커보드에 두 개의 사진을 찍었을 때 어느 점이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체커보드를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7개 이상의 대응점상이 있으면은 약간 과장을 가미하면은 카메라 행렬 P와 P'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말이 안 되는 것이 P와 P'이 각각이 3 곱하기 4행렬이라서 12 곱하기 2는 24개의 미지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7개의 대응점상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카메라 행렬 P와 P' 자체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얘네들을 연결하는 그런 펀더멘탈 매트릭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P랑 P'을 결정하는데 이제 시작점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른 영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P와 P'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7개 이상의 대응점상을 가지고 있으면 카메라 행렬 P와 P'을 어떤 식으로든지 궁극적으로는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아까 전에 본 그림이죠. 이 left camera와 right camera의 위치와 이 보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계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P의 그 교점 P의 좌표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단순화된 그림을 보자면은 X라는 점이 이제 여기 P에 해당하는 점, 좌표가 좀 빛처럼 보여서 좀 안 좋은데 P라는 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점이고 이 두 개를 이제 Y1하고 Y2에 프로젝트 하는 게 카메라 행렬 P와 P'이겠죠. P와 P'을 알고 있으면은 이 두 개의 직선 Y1과 Y2는 우리가 영상으로부터 알고 있는 것이니까 P와 P'을 알면 O1과 O2 그 다음에 Y1, Y2를 알고 따라서 X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여 이제 3차원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수적인 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P하고 P'으로 Y1과 Y2가 생성되었다고 합시다. 우리 앞서 그림에서 X라는 어떤 점이 있어서 P랑 P'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더니 Y1과 Y2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Y1이 P1X고 Y2가 P2X인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은 P2에서 성립하는 방정식이고요. 자, 이것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그럼 어떤 행렬 F라는 게 이제 3 곱하기 3행렬인데 3 곱하기 3행렬이 있어서 만약에 Y1, Y2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Y1 트랜스포즈 Y1은 3 곱하기 1이니까 Y1 트랜스포즈는 1 곱하기 3이에요. 1 곱하기 3행렬 곱하기 3 곱하기 3행렬 F 곱하기 3 곱하기 1행렬 Y2가 0이 되도록 하는 이런 F가 존재합니다. 얘를 이제 펀더멘탈 행렬이라고 합니다. 얘는 싱귤러 행렬이라서 3 곱하기 3이면 원래 변수가 9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잠깐만요. 6개만 이제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6이어서 이 경우에는 7개의 대응점상으로 이 F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도가 7이네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행렬이면 원래 자유도가 9인데 3 곱하기 3은 9인데 그래서 디터미넌트가 0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싱귤러 행렬이라서 자유도가 8인데 얘를 F는 이제 up to 스케일로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자유도가 거의 하나 더 빠져서 자유도가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렬에서
이제 미리 캘리브레이션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카메라의 내재적 변수, 이 K 행렬, 내재적 변수를 담고 있는 이 K 행렬이 있었죠. 그러니까 P를 K 곱하기 RT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 렌즈 왜곡이라든지 초점거리, 그 다음에 프린시플 offset 같은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3 곱하기 3 행렬 K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이 2를 K1 곱하기 F 곱하기 K2로 정의해서 얘를 에센셜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중관적 기하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만약에 내 카메라라면은 얘를 이제 이 내재적 변수는 언제든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할 때는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찍었다 그러면은 그 R하고 T, 자세하고 보는 각도하고 위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 에센셜 행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에센셜 행렬이 어떠한 특별한 방정식을 만족하는데, 2 곱하기 2 트랜스포즈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는 다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3 곱하기 3 행렬 3개 곱해놓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1 곱하기 trace of E times E transpose 곱하기 2를 뺀 것. 여기 보면 여기 3번 곱해져서 얘는 3차식이 되겠고요. 이게 각각이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 3개 곱한 것도요. 여기 3 곱하기 3 행렬이죠. 그래서 여기서 3차 다항 방정식이 9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9개의 3차 다항 방정식 시스템을 만족하는 이들을 모아놓은 거를 이제 에센셜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니스트의 5포인트 알고리즘을 한 게 아까 전에 7개의 대응쌍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5개의 대응쌍만 알아도 이 앞에 2라는 것이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정보를 이용해서 5개만 가지고 5개의 대응쌍만 가지고도 이제 2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응점쌍이 5개가 있으면은 2라는 것은 이제 각각의 대응점상 y1, y2마다 y1 곱하기 여기 트랜스포즈가 빠졌는데 y1 곱하기 2 곱하기 y2는 0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이 이제 5개가 나옵니다. 각각의 대응점상마다 이런 방정식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2의 자유도가 이제 7이라 그러는데 9개라고 합시다. 9개의 자유도 중에서 4개가 나왔습니다. 그 4개를 이제 x, y, z, w라고 그러고, 2를 x 곱하기 m 더하기 y 곱하기 n 더하기 z 곱하기 p 더하기, 이 p는 아까 전에 p랑 상관이 없는 p입니다. w 곱하기 q로 나타내는데, 여기서 x, y, z, w가 이제 변수가 되는 겁니다. 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자유도를 5개 중에서 2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이 2를 요 3차 다항 방정식 안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변수를 소거를 합니다. 이 변수를 소거할 때 쓰이는 방법이 대수계학에서 그로브너 베이시스의 일리미네이션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9개의 3차 다항 방정식에서 변수를 소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그로브너 베이시스 방법을 쓰면은 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Z 변수에 대한 10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얘를 뉴메리컬한 방법으로 풀어서 2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리스트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3차 영상 재구성에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기법이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에피폴라 지오메트리가 뭐냐면 이렇게 한 개의 오브젝트를 두 가지 관점에서 본 사진이 있으면 요 점들, 요 4개의 점들, 이 4개의 점들은 여러분이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얘네들이 다 대응하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게 이게 점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하얀 직선이 뭐냐면은 이 하얀 직선에 있는 점들은 다 이 하얀 직선에 있는 점들에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점 하나 생겼죠. 자,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은 여기 있죠. 이 직선에 있는 거는 이 직선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을 보면은 이 직선을 잘 따라가 보면 대략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에 어떠한 직선들이 존재를 해서 이 직선에 해당하는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은 그 해당하는 직선상에 있는 점들하고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을 찾을 때 이런 정보를 몰랐다면 이 이미지 전체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대응하는 직선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은 이 대응점을 찾는 시간을 현저하게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직선이 존재하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여기 X라는 점이 있고요. 얘가 X예요. 그 다음에 이놈이 C1, 얘가 카메라 하나가 있고 여기 카메라 하나가 있습니다. 이 X랑 이 카메라 센터를 연결해서 얻는 점이 이 주황색 점이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미지 평면이고 두 번째 이미지 평면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평면에 왼쪽 이미지 평면에 이 점이 찍히게 됩니다. 직선이 연결해서. 자, 그러면은 이 점에 대응하는 이 두 번째 평면의 점은 어디에 찍히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이미지 평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 우리가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점하고 이 센터를 통과하는 직선상에 X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X가 정확히 여기 있는 건 몰라도 이 주황색 점하고 센터를 통과하는 직선, 이 파란색 직선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X가.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은 이 직선을 사진을 찍은 거, 이게 바로 이 직선이 되겠죠. X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이 직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먼저 번 슬라이드에서 보신 그 에피폴라 라인들입니다. 자, 실제로는 여기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직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얘를 알았다. 오른쪽에서 이 점만 알았다. 그러면은 이 X란 점은 이 파란 직선 상에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직선을 이제 첫 번째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은 것, 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이미지 평면에서의 그 에피폴라 라인을 또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에서 이런 에피폴라 라인들을 쫙 얻게 되는 거죠. 걔네들이 이 노란색 선이 되겠고요. 이 노란색 선은 그럼 어떻게 얻냐면은 이 센터가 있고요. 센터, 레프트 센터가 있고, 라이트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X라는 점이 있죠. 이 세 개의 점들은 한 개의 평면, 이 빨간색 평면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평면과 이미지 평면이 교차하는 점들, 교차하는 선들, 그것이 바로 이 에피폴라 라인들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다행히도 자연스럽게 그림에 이 빨간 선이 나타났고요. 여기서도 이 빨간색 평면과 이 이미지 평면을 교차한 것이 바로 이 주황색, 노란색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에피폴라 라인이라는 것들은 센터와 그 다음에 센터를 포함하는 그 평면들, 이 무한이 있겠죠. 걔네들과 이 이미지 평면들이 이 교선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걔네들이 이 에피폴라 라인들입니다. 그
그리고 이 에피폴라 라인 상에 있는 점들은 저쪽에 있는 에피폴라 라인 상에 있는 점들과 대응이 됩니다. 어느 점들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 중에서 찾아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학적인 이론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이제는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관점 기하학을 강의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응용이 이런 관점에 의한 왜곡을 없애는 것인데요. 맨 처음에 이제 강의하는 것이 affine rectification이라는 건데, 원래 직선이 평행한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기찻길 생각하시면 기찻길은 이 레일 두 개가 만나지 않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고 보면 걔는 저 멀리 지평선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게 되겠죠. 무한대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은, 자, 이게 뭐 우리가 경험적으로 여기서 이 동그라미들은 지금 타원으로 보이지만 얘는 실제는 원이었고, 여기서 이 네모꼴로 보이는 사다리꼴로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관점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을 보정을 해주고 싶은데요. 자, 일단 평행한 직선을 평행하게 만들고 싶은데, 자,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이 사실은 평행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진에서 이 네 개의 좌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걔는 그냥 픽셀 위치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좌표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여기는 이 직선 4개가 그려져 있죠. 이 직선들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면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점 2개를 알면 이 교점 2개를 연결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직선이 무엇입니까? 이 사진상에서 이 직선이 무엇이냐면은 얘가 바로 지평선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을 만나면 안 되는데 요 직선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이제 무한대에 있는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미지에다가 지금 밑에서 계산한 이 직선을 무한대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적용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만약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행렬꼴로 쓰자면은 abc 곱하기 xy z는 0이 되는데요. 자, 그럼 무한대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은 얘는 그냥 001입니다. 자, 001 하면은 그냥 z는 0이 되지 않냐 하는데 얘가 사형평면의 균일 좌표계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에서 z는 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무한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 더하기 1은 0. 그래서 1은 0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형평면의 균일 좌표계에서 z는 0이라는 그런 직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ABC를 이제 001로 보내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3 곱하기 3 행렬입니다. 100, 010 ABC 얘를 XY, Z에다가 이제 액트를 해주면은 001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 점에다가 곱해버리면은 얘가 ABC, XY, Z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 곱하기 3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H라는 이 호모그래피 10000 ABC를 XYZ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은 이 직선에 있는 점이 바로 001에 있는 그 무한대에 있는 직선, 지평선에 있는 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평면에 있죠. 이 사진의 각 점에다가 이 호모그래피를 적용해주면 이 그림이 오른쪽에 그림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직선의 각 점에다가 가져야겠습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의 각 점에다가 이 H라는 호모그래피를 적용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 말풍선의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얘가 삐뚤어지긴 했지만 이 원래 우리가 평행하다고 가정했던 그 직선들이
그래서 평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름모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요.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었죠. 여기서는 평행사변이 아니고요. 자, 얘를 affine rectification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metric rectification은 직교하는 직선을 직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ffine rectification에서 평행한 직선을 평행하게 되도록 만들었으면은 이제 metric rectification이라는 것을 통해서 원래 직교하는 직선을 다시 직교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평행하게 되었는데 이제 직교하는 직선 요 쌍들이 두 개죠. 지금은 직교하지 않고 있죠. 걔네를 이런 식으로 직교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 K는 그 앞에 인트리긴식 행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2 곱하기 2 행렬입니다.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고 요 0이라는 건 사실 1 곱하기 2 행렬이에요. 0, 0.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는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죠. K, 0, 0, 1이요. 그래서 K0, 0, 1이라는 이런 호모그래피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모그래피를 이 두 개의 직선이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라고 했다면은 그 abc와 a', b', c'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걔네들이 적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직교한다는 것은 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ABC 그 다음에 K 트랜스포즈 K 0, 0, 0, 0 A', B', C'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BC와 A', B', C'이라는 두 개의 직선을 직교하게 만드는 호모그래피 K001은 이 밑에 있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K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이 KT 곱하기 K는 시메트릭 행렬이니까 자유도가 3개가 되겠죠. 3개인데 또 얘를 K라는 거를 업투 스케일로만 구하니까 2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KT 곱하기 K는 2개의 자유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ABC와 A', B', 이 직교해야 하는 라인의 쌍이 두 쌍이 있으면은 이 KT 곱하기 K를 결정할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을 풀어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KT 곱하기 K로부터 첼레스키 디컴포지션에서 K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는 K0, 0, 1을 이 이미지에다 적용하면 이렇게 반듯한 그런 왜곡이 보정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컴퓨터 비전의 테크닉인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북 스캐너를 만드는데 북 스캐너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책을 재본이 된 이런 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책을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삐뚤음하게 굴곡이 져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요 곡선이 생긴 부분을 반듯하게 펴주고 이렇게 반듯하게 펴주면은 앞에서 왜곡을 보정하는 그런 기본적인 테크닉들을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런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비율을 적절히 맞춰서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잘 보이도록 이미지 프로세싱을 해서 굉장히 깔끔한 스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스캐너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레이저를 쏘는지 저도 이제 실제 하드웨어를 안 다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500불 정도 되는 그런 기계입니다. 비싼 기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라 회사 중에 보이저 X에서 V-Flash이라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전용 하드웨어가 있는데 그냥 핸드폰 앱으로 핸드폰에 사진을 찍으면 책에 사진을 찍으면 걔를 바로 펴주는 그런 앱들이 수십 가지 적어도 10개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게 보이저 X의 B-Flash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뭐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있으면은 이 텍스트에 이 라인을 따주거든요. 요 밑에 선하고 위에 선을 이렇게 점들을 찍은 다음에 걔네 점을 연결을 해가지고 컨티뉴어스한 라인을 만들어요. 라인은 아니고 이제 곡선이 되겠죠. 책을 보면 보통 책이 이런 식으로 물결을 쳐가지고 이 곡선을 이렇게 컨티뉴어스한 곡선을 만들 적에 보통 그 점을 이제 3차당식 그 큐빅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얘를 인터폴레이트해서 이 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D번 사진 있죠. 이게 이 곡선을 쫙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준 사진이고, 이 알파벳마다 수직선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 각각의 사각형들은 이제 충분히 작을 경우에 얘가 이제 네모꼴로 보이는 거죠. 이 네모꼴로 보이는 것들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써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줍니다. 2번과 같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주고 적절한 이 비율로 만들어주는 그런 호모그래피를 적용을 하면은 A번에서 시작한 이런 스캔들이 이 F번처럼 반듯한 그런 스캔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심각한 응용으로는 3차원 스캐너가 있겠는데요. 현존하는 3차원 스캐너들은 물론 이제 카메라를 많이 가지고서 카메라 뭐 수십 대를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피사체를 여러 방향에서 찍은 다음에 걔를 돌려서 3차원 영상 재구성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용화된 3차원 스캐너는 능동적인 기법을 이용합니다. 능동적인 기법이란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어떤 구조가 있는 그런 빔을 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스트라이크가 되겠죠. 스트라이크를 쏴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대응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원 영상 재구성에서 제일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두 개의 영상에서 어느 점이 어느 점에 대응하는지 그런 대응점 쌍들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 인위적으로 이 특징점들을 만들어주면 이 스트럭처드 라이트를 쏘면은 이 라이트들이 요 부분들 이렇게 빛을 쏴서 생기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확실한 특징점이기 때문에 이 영상 두 개에서 얘네들을 매칭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평면의 방정식이요. 이 평면의 방정식. 이 경우는 이제 뭐 프로젝터로 어떤 빔을 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인프라레드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레이저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보통 빔 프로젝터로 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빔을 쏘게 되면은 이 빔이 나가는 거는 여기서 찍히는 것은 스트라이브이지만 사실상은 얘가 평면으로 나가게 됩니다. 평면이 곡면을 만나가지고 이런 스트라이브이 생기는 건데 이 평면의 방정식은 카메라 캘리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터를 캘리브레이트해서 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캘리브레이트 하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면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의 교점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점에 3차원 좌표를 얻을 수 있고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이 3차원 영상 재구성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브를 여러 개를 쏘는 복잡한 구조가 있는 이런 스트럭처드 라이트를 쏘면 어려운 부분이 얘네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 스트라이브에서 몇 번째 평면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평면의 방정식 때는 다 알고 있는데 이 특징점을 봤을 때, 이 스트라이브를 봤을 때 얘가 몇 번째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이 대표적인 능동적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조각상에 레이저를 쏩니다. 레이저를 쏘고 이 경우는 카메라 두 개로 사진을 찍는데,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레이저 부분, 이렇게 이 중에서 제일 밝은 빨간색 부분을 검출하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겠죠. 오른쪽 사진에서 제일 빨간색 중에 제일 밝은 부분을 검출하면 이런 것이 나오게 되고요. 이 에피폴라 라인은 이렇게 수평선이 될 텐데요. 이 수평선에서 매칭하는 부분은 각각의 한 점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패턴을 많이 쓰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특징점을 생성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 비슷한 패턴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상용화된 스캐너에서 한 개의 이렇게 라인만 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진 한 장마다 딱 이 부분만 재구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지만 알고리즘은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출을 해서 이 레이저 부분의 특징점을 대응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3차원 좌표를 계산해서 트라이앵귤레이션으로 계산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얻고, 이 경우에는 텍스처 매핑까지 해서 위에다가 사진을 얹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매끈하게 서피스 리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 리보이라는 스탠포드의 컴퓨터 사이언스가 진행한 이 디지털 마이클란젤로 프로젝트에서 미켈란젤로의 모든 조각상을 이런 식으로 레이저 스캔을 해서 디지털로 만든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프 넘버 추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워낙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퀀셜 패턴이나 수도 랜덤 패턴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장만 쏘면은 어려운데, 이렇게 패턴을 이렇게 여러 장을 쏩니다. 여러 장을 쏘면은, 자, 이 부분을 보시자면은 첫 번째 쐈을 때는 여기는 까만색이 되고, 두 번째 쐈을 때는 여기 하얀색, 세 번째 쐈을 때 하얀색.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마다 0101의 시퀀스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패턴이 이렇게 계속 변하는 걸 여러 장을 쓰면은 이 각각의 점마다 고유의 시퀀스가 지정이 돼서 이 점이 어느 점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레프트 카메라를 쓰나 라이트 카메라를 쓰나 보이게만 하면은 그 시퀀스는 같기 때문에 영점을 찾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 대신에 물론 단점은 이렇게 이 시퀀셜 패턴을 쏠려면은 그런 것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해서 뭐 시간적, 공간적, 여러 장을 써야 되니까 시간적이죠.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그냥 비용에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도 랜덤 패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나 인텔의 리얼센스 같은 그런 인프라레드, 그다음에 최근에 아이폰의 페이스 아이디도 이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인프라레드 닷을 쫙 쏘는데, 이 닷들이 들여다보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다 랜덤하게 보이지만 얘네들이 다 랜덤하기 때문에 얘가 다릅니다. 다 다르고, 이 다른 패턴을 애널라이즈를 해서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이런 특수한 랜덤 패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동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재구성 결과인데요. 이게 비슷한 패턴이 이렇게 많은 경우는, 특징점이 많으면 기존의 알고리즘에서는 얘네들 헷갈릴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블록 매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잘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최고가 알고리즘은 많이 쓰는 게 이제 최고값하고 블록 매칭인데, 최고값은 잘 안 되고요. 블록 매칭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보완한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3D 영상을 재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3D 전신 스캐너 기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시중의 스캐너는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인프라레드 프로젝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랑 피사체를 회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최근에 개발된, 최근은 아니죠. 지난 한 10년 이렇게 해서 개발된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얘가 빔 프로젝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인프라레드 프로젝터랑 그 다음에 빔 프로젝터 두 개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그러니까 인프라레드 프로젝터. 그리고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쟤는 한 4만 불 정도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인데 성균관대에서 개발된 제품을 알고 있는데 시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불, 15,000불하고 얘가 1,500불인데 이 회사는 지금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고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연락을 해봤더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가 가격과 공간적 제약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경우에 방 하나를 차지하고요. 얘도 이제 방 하나 있어야 되고, 이 경우에도 이 피사체와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큰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신 스캐너의 그 최근에 나온 문제점들이 이렇게 턴테이블을 쓰기 때문에 턴테이블을 쓰면은 피사체가 회전하면 물론 얘가 피사체가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정확함이 있을 수 있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무거운 피사체를 안정적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하고 카메라 간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게 되겠죠. 만약에 카메라의 숫자를 줄이고 싶다. 그럼 얘를 카메라가 또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카메라를 여러 개를 쓰든지, 여러 개 쓰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최소한의 숫자를 가지고 이 전신을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공간적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고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근데 일단 3D 전신 스캐너를 만들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치수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저희가 머리를 스캔한 것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이 단면을 도출하고 단면을 알고리즘을 통해서 커브 피팅을 해서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를 계산하고 나면은 모자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헬멧도 만들 수 있고, 머리의 경우에 목 같은 경우에는 목걸이, 그 다음에 손을 스캔한 다음에 몰래 반지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에 3D 스캔을 해가지고 잘 맞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으로 의류하고 신발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의류하고 신발이 있는데요. 선행 기술은 사용자가 보통은 수기로 지정을 해서 목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 이렇게 7개의 주요 치수에 의존을 합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은 새로운 의류 호스 매칭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제 사용자의 3D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전신 3D 스캐너가 필요하겠죠. 3D 스캔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표준 3D 신체는 이제 미리 적절하게 생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표준 3D 신체랑 그 다음에 사용자의 3D 스캔이 있으면은 얘를 이제 가장 비슷한 그런 표준 신체에 이제 대응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의복 도면이 있으면, 이제 모든 의복에는 도면이 있을 텐데, 그 도면에서 이 도면이 있을 때 이제 가장 잘 맞는 그런 신체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합니다. 자, 이런 두 개의 함수가 있으면은 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찾으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의복 도면이 가장 몸에 잘 맞는 그런
치수나 아니면 그런 치수와 도면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홈패션과 홈패션 쇼핑 시장 동향을 말씀드리자면, 물론 요새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오프라인 쇼핑은 없어지고 온라인이 상당히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2012년에 꾸준히 홈쇼핑이 꾸준히 홈쇼핑이 증가를 해서 2012년에 이미 2조 원대를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베이하고 그 다음에 메이시스 같은 월마트 같은 그런 대형 쇼핑몰에서 버추얼 피팅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피팅룸 시장 동향을 보시면은 2019년에 2.56조 달러인데, 이건 조 원이 아니고 2.56조 달러인데, 2027년까지 10.6 빌리언 달러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찾아보면은 여러 개의 버추얼 피팅룸이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든지 트라이미러라든지 미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아직 3D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나의 체형은 어떻다, 그 다음에 나의 치수는 어느 정도이다 이렇게 하고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입력된 값에 의해서 아바타를 생성하고 그 아바타에다가 이제 버추얼하게 사용자가 보는 옷들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용자가 정확한 치수를 입력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체형을 입력하면 좋겠지만, 일단 불편하고요. 치수를 다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D 스캐너를 만들고 그래서 보급할 수가 있다면 이제 글로벌리 얘네들과 다 연계를 해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버추얼 피팅룸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만약에 치수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면 그러면 얘네들이 아바타를 생성해서 거기다가 옷을 잘 입혀줘서 디스플레이를 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3D 스캐너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그런 회사가 있으면은 이런 버추얼 피팅룸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는 3D 스캔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이쪽에서는 피팅을 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어떤 옷을 골라야 되는지 그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버추얼 피팅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한 가지 쓸 수 있는 곳이 휘트니스랑 개인용 스캐너인데요. 특히 휘트니스에서 이제 요새는 우리가 보통 인바디라고 부르는 그런 임피던스 측정 방식을 쓰는데, 임피던스 측정 방식은 사실은 수분에 너무 민감해서 애뉴얼 피지컬에는 적당합니다. 정기검진 받을 때는 그 전날부터 밤 12시 이후로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 표준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그런 상태에서 꾸준히 임피던스를 측정하면 내가 정확한 결과를 주겠지만, 이제 운동할 때 피트니스 같은 데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한다, 그 다음에 얘를 잰다, 그러면은 이 수분의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이 체지방률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따라서 피트니스에서 내가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살이 빠졌는지 그거를 보기에는 사실은 임피던스 측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3D 스캐너를 사용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D 스캐너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팔굽혀펴기를 500개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불었을 때 딱 재면은, 물론 이게 어느 정도 불었는지 보여줄 겁니다. 바로 외부적인 걸 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또 부적절하긴 합니다. 왜냐면 얘가
피가 펌프가 돼서 커졌다가 조금 있으면 줄어들긴 할 테지만. 자, 어쨌든 바로 그렇게 또 하면 안 되겠지만 사용자가 자기가 적절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운동함으로써 이 체외적인 변화를 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전신 3D 스캐너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전신 3D 스캐너를 피트니스에 도입하는 게 미국에서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느 회사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스타이쿠 같은데 이렇게 먼저 스캔을 한 것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잡고 지금 스캔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서 프로그레스를 리포트를 작성을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너 같은 거를 서비스 같은 걸 생각할 수가 있죠. 사용자가 스캔을 하면은 이제 현재 스캔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목표 수치를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동적으로 이 목표에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달성을 했다. 어느 정도 더 키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에 맞춘 그런 신체 여러 부분이 있겠죠. 지금 여기는 팔만 나왔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리는 더 비슷하고 팔은 더 모자라다 그러면은 이 운동 스케줄에 다리보다 팔에 좀 더 많은 팔을 더 많이 운동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트레이너도 만들 수가 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우죠. 네, 갑작스럽지만 네, 이것으로 오늘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